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신세아입니다. 생명 연장이 아닌 고통만 연장시키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존엄한 죽음이라고 할 수 없다며 적극적인 안락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극적 의미에서의 이른바 존엄사법이라고 하는 연명치료 결정제도가 2년째 시행되고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죽음을 선택할 권리,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확장된 존엄사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관련해서 지난 7일 존엄사 입법 촉구 세미나가 열렸는데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취재했습니다. 법률방송은 계속해서 차별금지법 관련한 기획보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정의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데 이어 이튿날엔 국가인권위원회가 별도로 평등법을 내놓으며 국회에 신속한 법안 처리를 권고하는 등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평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여전히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의견도 많은데요. 13년째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온 차별금지법, 3인 3색 인터뷰로 각계 찬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의 기획보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고통만 연장시키는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본인의 의지로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 이른바 존엄사법이 지난 2018년 시행되고 2년째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소극적 의미의 연명치료 중단이 아닌 적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이른바 안락사 개념이 포함된 확장된 존엄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와 관련 어제 서울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 정의실에선 확장된 존엄사 입법을 촉구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오늘 로투데이에선 존엄사에 대해 집중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세미나가 어떤 취지에서 열렸고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현장을 취재한 신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어제 열린 세미나는 김현전 대한변협 회장이 만든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의 비영리 사단법인 주최로 열렸습니다. 이 단체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김현전 대한변협 회장은 이제 우리 사회도 적극적 존엄사, 즉 안락사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고 세미나 개최 배경을 밝혔습니다. 삶이 자기결정권은 소중한 인격체인 개인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2018년에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됨으로써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무의미한 치료를 받지 않고 죽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범위가 너무 좁아 보다 적극적인 존엄사 제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이런 판단 배경엔 의료기술의 비약적 발달이 역설적으로 쉽게 죽지도 못하고 고통 연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망 원인의 진단을 한 이후에 사망까지 기간이 과거에는 평균 한 2주 정도밖에 안 걸렸는데 지금은 수개월 또는 수년간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 본인 자신의 의사는 배제된 채 의료의 개입이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많아진 시대에 살고 주제 발표를 맡은 착한법 이사 김재련 변호사는 일단 존엄사를 말 그대로 삶을 끝낼 수 있는 적극적인 의료적 조치를 포함해 존엄하게 죽음을 맞을 권리로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존엄사를 어떻게 정의하든 단순히 연명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죽음을 앞당기는 것과 적극적이고 인위적으로 죽음을 맞게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 논란을 김재련 변호사는 인간 생명이라는 불가침의 존엄과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존엄과 존엄의 충돌로 다시 정의했습니다. 존엄사 인정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인간의 존엄성 혹은 신의 영역에 대한 도전 아닌가,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 자체가 이런 존엄성에 대한 도전 아닌가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이러니하지만 존엄사의 논쟁은 존엄 대 존엄의 충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련 변호사는 그러면서 개인의 생명에 대한 처분권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법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관련해서 김재련 변호사는 인간의 생명을 끊는 자살을 왜 살인으로 처벌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이어서 던졌습니다. 자살을 우리 법에서 처벌하진 않습니다. 처벌할 대상이 이미 없어졌기 때문인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살을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그 생명에 대한 처분권, 죽음에 관한 결정권의 주체가 바로 그 개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범죄가 아니라고 그렇다고 자살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할 수도 권장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적극적 존엄사, 안락사의 딜레마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명분과 이유를 붙여도 결국은 행위 자체는 인간의 생명을 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선택할 권리,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권리, 그리고 스스로 존엄을 지킬 권리, 이 모든 것은 대체 불가능한 개인의 권리입니다. 개인은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공동체가 지키고자 하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도 있습니다. 저는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 그리고 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가 바로 존엄사 문제의 논쟁의 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귀결은 아주 예외적인 특별한 경우엔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김재련 변호사를 포함한 적극적 존엄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쪽의 주장입니다. 근데 존엄사를 반대하는, 우려하는 입장은 생명은 신성 불가침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개인의 죽음에 대한 개인의 구체적인 결정권, 인간답게 존엄하게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권리는 우리 공동체가 지키려고 하는 추상적인 가치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제한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의 삶 죽음에 대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인 기본권이고 천부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풀무원 창업주의자 연명의료 결정법 통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원혜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확장된 존엄사법 논의와 도입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 무의미한 연명 의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해서 입법에 나서고 또 입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됐구나 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앞장서서 일하시던 분들의 활동과 생각 이런 것을 들으면서 저도 좀 많이 배우게 돼서 이 웰다잉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원혜영 전 의원은 유언장을 잘 쓰지 않는 것으로 대표되는 우리 현실을 지적하며 죽음은 끝까지 외면할 무엇이 아니라 맞닥뜨려야 할 무엇이고 그런 차원에서 확장된 존엄사법도 적극적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세미나를 개최한 김현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는 세미나 결과 등을 토대로 확장된 존엄사업 입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발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야흐로 안락사라는 묵직한 화두가 다시 우리 사회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단순한 연명치료 중단이 아닌 안락사를 포함한 확장된 존엄사라는 묵직한 화두를 던진 김현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 전 대한변협 회장을 만나 관련 얘기를 더 들어봤습니다. 신세아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존엄사 입법 촉구 세미나를 개최한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은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이 지난해 10월 만든 비영리 법인입니다. 지난해 11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세미나에 이어 이번이 단체 설립 이후 두 번째 세미나입니다. 저희가 착한 법을 설립하면서 국민한테 도움이 되는 법을 만들고 법제도를 개선하자 이렇게 저희가 목표를 세우고 아마 몇 가지 에어리어를 꼽아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결정한 것이 4개인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그다음에 존엄사 입법 도입, 그다음 집단소송 도입, 그다음에 세금 감시 해서 아까운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 4가지 일단 저희는 전념을.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안 받을 권리, 이른바 소극적 안락사는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는데 김현 착한 법 상임대표가 주장하는 것은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더 이상 치료를 안 해서 삽관 같은 거 안 해서 그냥 세상을 떠날 수 있게 그래서 품위를 유지하는 건데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그 적극적 안락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거의 죽음에 거의 진입한 것과 마찬가지 아주 고통스럽고 그럴 때 환자가 자기 의사로 그리고
의사가 그걸 확인을 해서 적법한 엄격한 절차에 따라서 적극적 의미의 존엄사, 안락사는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현실이라는 것이 김현 상임대표의 말입니다. 지금 스위스 같은 데서 그렇게 하고 있죠. 그거를 저희 문제의식은 지금 이미 2명의 한국인이 그 스위스 디그니타스에 가서 그렇게 그 절차를 밟았고, 그리고 107명이 현재 등록이 돼 있는데 가려면 솔직히 몇 천만 원이 들거든요. 근데 왜 한국인이 굳이 스위스에 가서까지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한국에서도 희망전을 할 수 있게 하자. 이걸 강요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의 폭을 넓히자. 김현 상임대표는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본인의 의지와 선택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평소에 본인의 의사를 밝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정신이 있을 때, 의식이 있을 때 하겠다. 그런 의사를 표시하면 그러면 또 가족이 그걸 대신해서 이렇게 집행해 주는 거죠. 그런 전혀 의사 표시가 없을 때 그건 좀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의사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치매라든가 그 다음에 식물인간이 된다든가 그래서 표현할 수가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땐 또 하게 하는 게 맞는 거죠. 남은 가족들이 괜히 불필요한 고통을 겪으니까요.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김현 상임대표는 존엄사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모든 건 다 법으로 되니까요. 그거를 관심을 가진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 그분들이 입법 발의해서 통과까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지난달 29일 정의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 이튿날엔 국가인권위가 별도로 평등 및 차별금지법안을 내놓으며 국회에 차별금지법 처리를 권고했습니다. 지난 2007년 차별금지법 첫 발의 이후 13년이 흘렀습니다. 해묵었지만 여전히 첨예한 논란, 차별금지법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 로투데이는 차별금지법에 관한 찬반 3인 3색 인터뷰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배복주 위원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신세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차별금지법에서 논란의 핵심은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입니다. 즉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라고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건데 배복주 정의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장은 타고났든 후천적으로 생긴 장애든 이미 생긴 장애를 어쩔 수 없듯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렇게 바뀌고 막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도 제가 장애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장애가 있는 것이 전 되게 평생 이렇게 장애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제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누군가가 나한테 비장애인처럼 해라고 얘기하면 제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거든요. 마찬가지로 성적 지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성애자처럼 살아야 돼라고 강요받는 건 굉장히 이런 강요 자체가 폭력이고 그게 왜 안 돼? 좀 정상적으로 살아라는 시선에서부터 혐오와 차별이 시작된다는 것이 배복주 위원장의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성적 지향은 개인이 어쨌든 뭐 이렇게 개인이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대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토대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이성애자처럼 살아야 해. 그래야 너는 여기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건 되게 폭력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들을 인식하고 혐오와 차별 철폐를 일상에서 실천하려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그 가이드라인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배복주 위원장의 설명입니다.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을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인간이 이 사회에서 평등하고 차별받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저는 모든 종교가 다 그걸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도 누구도 자신의 정체성이나 잘못 때문에 비난받거나 욕을 받거나 배제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저는 성경의 중요한 예수님의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차별금지법 자체에 대한 혐오 수준의 반대는 상당 부분 오해와
그 오해로 인한 불안과 공포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 배복주 위원장의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잘못된 정보를 또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소수자, 그러니까 기독교나 이런 그러니까 소위 반대하고 있으신 분들이 막 동성애는 막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지? 제가 듣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뭐 동성애가 되게 뭐 유행처럼 번지고 원래 동성애자 아니었는데 동성애가 막 전염되고 그리고 그래서 뭐 아이도 안 놓고 그리고 에이즈에 걸리고 막 이런 식의 왜 소위 말해서 이렇게 좀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잘못된 정보가 자꾸 전파됨으로써 사람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형성하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배복주 위원장은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의 취지와 목적은 처벌이 아니고 동성애 조장 같은 것은 더더욱 아니고 말 그대로 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라고 강조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제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딱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냥 처벌을 위한 법은 아닙니다. 가장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잡아가면 나 어떻게 뭐 이러면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처벌을 위한 법은 절대 아니고요. 인권의 지수를 좀 높이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의 목적 자체가. 나이나 성별, 장애, 질병,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고용이나 재화의 이용, 용역의 제공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즉 예를 들면 장애인 이동권처럼 보통의 사람들이 누리는 일상의 권리를 소수자들도 똑같이 누리자는 취지지 무엇을 조장하거나 소수자의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고 배복주 위원장은 거듭 강조합니다. 나이, 성별, 병력,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한 20여 가지의 차별 사유가 나열되어 있고 이것이 고용과 교육과 재화, 용역, 서비스, 행정 서비스 이런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면은 그 차별 당한 사람이 진정을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해서 진정을 하면 인권위가 이게 차별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그 피진정 기간에 차별을 했으면 시정을 하라고 권고를 하고 이건 차별로 보기 좀 어렵다 그러면 기각이나 각하를 하고 권고 불이행 시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 부과나 3에서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둔 것은 권고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지 처벌이나 역차별을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게 배복주 위원장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이게 반복되거나 권고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시정 명령을 할 수 있고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법원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약간 이제 처벌보다는 사실상은 권고를 통해서 시정을 하는 것이 목적이고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손해배상이나 이런 민사상의 책임을 묻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법이에요. 법의 전체 그림은. 반대하는 쪽에선 질색팔색을 하지만 차별금지법은 차별 철폐를 위한 최소한의 통로로 제안된 것이고 통과되면 더 나은 세상, 더 평등한 세상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게 배복주 위원장의 기대입니다. 우리 사회의 인권의 지수 그리고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차별받았다면 진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통로 이런 것이지 차별금지법이 또 그렇다고 딱 만들어진다고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해지냐 그건 전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금지법이라는 것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짐으로써 하나씩 우리 사회가 어떤 차별의 영역을 놓치고 있었는지 어떤 사람을 차별하고 있었는지를 알아나가고 그걸 계속적으로 바꿔나가는 어떤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차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서로 이제 또 공론화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어쨌든 마중물 같은 게 차별금지법이 아닐까. 약자와 소수자가 차별받지 않는 세상에서 보통 사람의 권리는 한층 더 두텁고 견고하게 보호받게 되는 것이지 차별금지법이 이쪽과 저쪽을 나눠 편을 가르고 불화를 키우는 법이 아니라고 배복주 위원장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 자신, 이른바 흑수저 출신의 여성, 장애인이라는 2중 3중의 차별 요소를 갖고 있는 배복주 위원장의 개인적 경험이나 장애인, 성폭행 피해자, 이주 여성, 성소수자 권익운동을 하며 부딪혔던 현실들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확신을 배복주 위원장에게 줬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다 나의 팔자거니. 그러니까 나는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런 거고 내가 못나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나로부터 시작돼. 나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장애고 내가 여성이고 내가 공부를 못했고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 차별에 대해서 감수하고 살아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되게 패배적으로.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이제 대학을 들어와서 이게 사회 구조가 되게 문제구나. 나의 불행의 문제, 나의 어떤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배복주 위원장은 이렇게 구조화되고 내재화된 차별을 깨뜨리는 게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라며 차별금지법 통과에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동참을 촉구하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차별금지법 발의가 목적이 아닙니다. 제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의원 분들, 특히 이제 180석 가까이 갖고 있는 여당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의 문제, 침해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여당에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란 관련해 앞서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의 소수자 인권특별위원회 배복주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차별금지법은 차별 시정을 위한 최소한의 통로라는 게 배 위원장의 말인데 이번엔 논란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자신 성소수자이자 게이 인권운동 단체 친구사이 이종걸 사무국장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종걸 게이 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은 지난 5월 일어난 이태원발 코로나 집단 감염 얘기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사태 초기 일부 언론에서 게이 클럽을 강조했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비하가 난무했던 현상을 이종걸 사무국장은 혐오의 재생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초반에 일간지의 보도로 인해서 게이 클럽으로 명명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성소수자 혐오가 좀 부각됐다 보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성소수자 혐오가 다시금 확인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던 것 같고 특히 일부 선정적이고 또 악의적인 보도 자체가 그것들을 더 만들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 사실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도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닙니다. 특히 화합이 불가능할 것 같은 한국의 유교 전통과 보수 기독교가 성소수자 문제에 있어서만은 같은 목소리로 결합하며 혐오와 차별을 키우고 공고히 했다는 것이 이종걸 사무국장의 말입니다. 여전히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소수자 특히나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이제 기존 오래전부터 뭔가 비정상이다 또는 이렇게 보이는 시선들이 존재했고 그렇게 뭔가 기존의 사회 규범이나 정상성 규범과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뭔가 무시하고 배제하고 거부했던 이런 상황에서 이태원 코로나 집단 감염과 이로 인한 성소수자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과 혐오, 비하 현상이 오히려 문제를 극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이종걸 사무국장은 말합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선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포용과 참여가 더 효과적이라는 걸 여실히 증명했듯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의 상황들은 결국에는 다시 이제 방역에 도움되는 것들은 결국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아니라 그들의 인권 옹호와 인권 보호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들이 확인이 되면서 그래서 저는 이런 코로나 상황이 결국에는 이런 소수자에 대한 인권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던 것 같고 오히려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인권 문제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더 이야기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본론인 차별금지법으로 들어가니 이종걸 사무국장은 혐오와 차별의 주체와 객체가 누구냐고 항변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탄압한다고 하는데 현재 차별과 배제를 당하는 쪽이 누구냐는 항변입니다. 기존에 오히려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 아닌 이 차별금지법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와 관련된 종교에서 계속 문제적으로 이야기해왔던 그런 잘못된 관행들을 오히려 결국에는 이런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기초적으로 잘 다져야 되는 상황인데 이상하게 일부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종교를 탄압한다는 식으로
차별금지법이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형법이 살인, 강간 같은 범죄를 저지를 자유를 침해하는 것과 똑같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는 겁니다. 대상이 누구든 사유 없이 차별하고 혐오할 자유는 누구에게도 없다고 이종걸 사무국장은 강조합니다. 가장 우선인 것은 결국에는 인류 보편의 타당 가치는 평등,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이 가치를 잘 이야기하기 위한 그런 지극히 당연한 법인 거죠. 그것들을 기초를 다지기 위한 법인데 오히려 종교인들은 그것이 오히려 문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좀 이해가 되지도 않기도 하고. 이종걸 사무국장은 그러면서 사람인 이상 어떤 것에 대한 혐오나 두려운 감정을 가질 수는 있지만 차별금지법은 그런 감정이나 생각 자체를 차단하거나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사람들 누구나 어떠한 것에 있어서 두려움이 존재하고 그 감정이 혐오로 존재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인간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감정이니까. 근데 그 감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정에서 특히나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강화가 돼서 그것이 결국에는 이 혐오가 차별로 이어지는 현실들을 문제 제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이나 혐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이고 실질적인 차별과 배제, 폭력을 차단하고 시정해 평등권과 보편적인 권을 구현하려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취지와 목적이라고 이종걸 사무국장은 강조합니다. 그것이 그 상황은 결국에는 혐오 표현으로 드러나고 혐오 폭력이나 증오 범죄까지 드러나는 상황이 이어져요. 이것은 분명한 차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감정을 그냥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나 그것이 이제 어떤 폭력적인 상황과 또는 어떤 차별적인 상황과 연결되거나 또는 부당함과 연결될 때는 그건 결국에는. 그리고 차별금지법은 비단 성소수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더욱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대한민국이 이제 이 정도는 수용할 수준이 됐다고 이종걸 사무국장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단 어떤 소수자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놓여 있는 문제고 사실 법이 마련된다고 해서 모든 차별이나 혐오가 해소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차별금지법의 기초 장치가 있어야 그걸 통해서 혐오나 차별이 무엇인지 더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차별금지를 더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는.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차별금지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인터뷰 앞서서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헌법과 가족체계부터 바꾸지 않는 한 차별금지법은 안 된다는 반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박성재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정의당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했는데 어떻게 네. 평가를 하시나요? 분명히 동성애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 의식을 가진 분들도 계실 건데요. 네. 그분들이 만약에 말을 하게 된다거나 의견을 표명했을 때 네. 그것을 듣는 다른 직장 동료나 네. 아니면 다른 분들이 뭐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라고 주장하거나 네. 하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차별 행위가 됩니다. 네. 그래서 단지 목사님의 문제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기독교인, 1000만 기독교인 전체가 다 이 네.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의견 표명을 네. 한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의견 네, 표명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내가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라고 예, 예. 주장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예, 맞습니다. 받게 된다는 예, 건가요? 그래서 정말 주변에서 실제로 손해배상을 네. 하게 되고 네. 또 이행강제금 몇 천만 원씩 내게 된다면 과연 네. 정말 이러한 차별금지 사유에 대해서 어떠한 비판도 아마 할 수 없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굉장히 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면은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이 부분만 빼면은 네. 통과시켜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인 건가요? 그 부분도 논의가 많은데요. 네. 그러나 이게 빠진다고 해도 네. 항상 차별금지 사유 제일 뒤에는 등이라는 말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석상 적용이 충분히 또 가능하고요. 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종교적 자유, 신앙의 자유, 또 표현의 네. 자유가 굉장히 억압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 성적 지향 뭐 뺀다고 뭐 통과시켜도 된다 뭐 그런 건 아니시라는 예, 뭐 전혀 그거는 옳지 않은 생각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네. 제정하기는 힘들지만 네. 개정하기는 정말 쉽습니다. 네. 제정할 때는 공청회도 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검토를 하지만 네. 사실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몇몇 의원들이 네. 정말 그 발의를 하고요. 네. 또 국민들이 큰 관심이 없을 때는 네. 다른 법안들에 묻혀서 그냥 통과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조금 뭐 없다고 해서 네. 나중에 들어오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형사처벌이 불이익 처분의 네. 처분에 대해서만 가해지지만 이게 또 개정이 돼서 네. 전 영역에 있어서 형사처벌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제정이 되게 되면 굉장히 더 많은 문제점을 발생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국민적인 저항을 일으키기 때문에 뭐 제정 자체가 안 되어야 된다는 게 또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법안이 이게 너무 모호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네, 통과하면 안 된다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 예, 설명을 해주시면. 잠깐 설명을 네. 드리면요. 차별 행위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여러 가지 네. 사유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네. 하나의 영역에서 네.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네. 또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마 일반인들이라면 대충 뭐라는 거를 상상을 할 수 있지만 네. 결국에는 이게 차별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봐야지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정말 이런 좀 정의 자체도 모호한 이러한 네. 걸 가지고 만약에 처벌을 하게 된다. 더 나아가 뭐 형사처벌까지 가게 된다면 이거는 뭐 재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또 새로운 분쟁의 씨앗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뭐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해 나갈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네. 어디까지 또 법원에서 차별 금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지 네.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지는 너무나도 열려 있기 때문에 일단 시도해 보고 나중에 결과를 보자 너무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동성애 조장하는 법이 아니다. 기존에 있는 네, 네. 뭐 법안 때문에 사람이 뭐 동성애를 새롭게 시작하거나 그런 네, 네. 법안이 아니고 어쨌든 네. 차별 방지하자는 거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법 조문에 보면요. 네. 교육 기회 네. 그리고 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차별 금지가 들어갑니다. 네. 즉 이런 차별 금지 사유에 대해서는 네. 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차별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해외 사회를 살펴보면요. 네. 뭐 5세, 6세 되는 초등학교, 네. 유치원부터 남녀 외에 제3의 성이 있다고 가르치고 네. 이성애뿐만 아니라 동성애도 정상적인 걸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면 정말 백지 같은 우리 아이들이 그걸 들었을 때 어떻게 네.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네. 정말 여성 어린 여자아이가 네. 자기는 남자라고 생각해서 소위 말하는 가슴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겠다는 학생들이 그 네. 차별금지법 통과된 이후에 무려 2000%, 그러니까 20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교육에 어찌 보면 무서운 영향력인데요. 그러한 교육을 시행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그들을 차별하지 말자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성적 가치관을 다 흔들어 놓을 어마무시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편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차별금지법이 7번이나 제정 시도가 됐다가 다 철회가 되거나 네.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됐었고요. 네. 이번에 정의당에서 8번째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정말 지금 이 시기,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고 네. 또 지금 남북 관계도 굉장히 경색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경제가 너무 좋지 않고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 또 새로운 분란을 야기하고 또 국민들 사이에 화합이 아니라 네. 오히려 분쟁과 또 종교 간의 또 논란이 네.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법안을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꼭 내놔야 하는가. 네.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요, 뭐 대다수의 국민들이 네. 뭐 수치로 따지면 뭐 88%의 국민들이 네. 차별금지법에 찬성한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그 여론조사 결과는 정말 잘못돼 있더라고요. 네. 질문지 자체가 이러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묻는 내용이 아니라 네.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만들어지면 좋지 않느냐 그런 단순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아마 저한테 그 질문을 했어도 네. 저도 찬성한다고 답했을 겁니다. 네. 전혀 차별금지법하고 다른 내용을 물어왔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네. 지금 이 법안을 찬성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고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논란을 불사하고도 도입을 추진했을 만큼 뜨겁고도 시급한 화두인데요. 오늘 로투데이는 상고제도 관련한 얘기 집중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고심이 1, 2심 재판과 무엇이 다른지, 현재 대법원 상고심 실태가 어떤지, 왜 상고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등을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8년 11월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 합의체를 열어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종교적 신념이 병역을 거부할 정당할 사유가 될 수 있고 대체복무 등 대안 없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무조건 처벌하는 건 잘못됐다는 것이 대법원 전합 판결입니다. 2004년 종교를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대법원이 14년 만에 전원 합의체를 통해 판례를 바꾼 겁니다. 이후 1심과 2심 법원은 대법원의 변경된 판례에 따라 종교적 신념의 진실성 여부를 따져 진실성이 인정되는 경우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이는 대법원이 법령 해석과 기준을 마련하는 이른바 법률심 역할을 하고 대법원 판례가 하급심 판결에 기본적으로 기속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1심과 2심을 사실심이라고 부르고요. 네. 그다음에 3심을 법률심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요? 그 사실관계에 대한 존부에 대한 확정은 사실심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심은 법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법규의 해석 적용을 잘못 적용한 것을 판단하는 것을 법률심이라고 하고. 덧붙여 설명하면 재판은 크게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과 나타난 사실관계를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할지 크게 두 과정입니다. 전자를 사실심이라고 하고 후자를 법률심이라고 하는데 통상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1, 2심에서 끝내고 상고심인 대법원은 1, 2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판단만 합니다. 대법원 상고심이 법률심이라고 불리면서 1, 2심 재판에 대법원 판례가 기속력을 갖는 배경입니다. 실제 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대법원 판결을 보면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매매계약의 성립을 위한 매매 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정도,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등 법령 해석과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책 사법기관이라고 한다고요. 일반 하급심 법원하고 달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의 역할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정책 결정을 한다는 의미가 더 크다고요. 재판에서 국민들한테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제시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만큼 대법원, 특히 전원 합의체의 역할이 중요한데 문제는 대법원으로 넘어오는 상고심 사건이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최근 5년간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 수는 2014년 37,652건, 2015년 41,850건, 2016년 43,694건, 2017년 46,412건, 2018년 47,97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을 포함해 13명의 대법관 중 재판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법원 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이 대법관 1명당 1년에 약 4,000건의 사건을 맡아야 한다는 계산입니다. 산술적으로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대법관 1명이 하루 10건 이상씩은 처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법원 안팎에선 대법관은 임명되는 날 딱 하루만 좋고 나머지는 생고생의 연속이라는 우스갯소리 아닌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사건을 담당할 수 있는 개수가 인간의 능력을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 결국 사건이 제대로 된 충실된 심리가 아니라 제대로 된 불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열려 있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 대법원 상고심이 그나마 굴러가는 건
재판연구관들의 도움과 심리불속행 제도에 의존하고 있는 측면이 큽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 본안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도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나는 경우가 보통 60에서 70% 정도 됩니다. 계속 늘기만 하는 상고심 사건과 70% 가까이 심리불속행 기각이 나는 현실. 그 이면엔 1, 2심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 일단 대법원까지 가고 보자 하는 심리. 어떻게 보면 판결에 대한 불신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법률심은 그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판단이 있을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관이라고요. 일반적으로 3~4번 또 내지는 3심 이런 개념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법원 스스로가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고요. 때문에 법령 해석과 기준 마련이 대법원 본연의 역할이지만 상고인의 권리 구제를 외면할 수도 없어 다시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을 함께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실제 익명을 요구한 고법 부장판사 출신 A 변호사는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유무죄와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증거의 신빙성과 증거 능력 등 사실관계 인정 여부에 대해서 엄격하게 본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또 다른 고법 부장판사 출신 B 변호사는 법리 문제에 대해 판단을 받아보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라며 법리 오해라는 타이틀 하에 사실 오인도 자연스럽게 녹여서 판단받아보려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법원이 상고인의 개별 권리 구제에도 신경을 쓰는 걸 뭐라 할 순 없지만 문제는 상고심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할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8년 이뤄진 전합 판결은 단 21건, 대법원 전체 판결의 0.04%에 불과합니다. 대법관들은 대법관대로 소부 주심을 맡은 각 개별 재판 처리에 허덕이고 있고 법률 기준을 세울 전원 합의체는 또 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일종의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결국 재판 청구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그 대법관의 어떤 상고, 그래서 대법관들께서 핸들링하는 그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은 어떤 형태로든지 변화를 가지고 와야 된다. 법률방송은 이런 딜레마에 처한 상고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기 위해 법원 행정처와 함께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대법원 법원 행정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올 1월 발족돼 활동 중인 대법원 상고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쟁점 및 개선 방안 등을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 세미나를 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오프라인 세미나는 개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률방송이 세미나를 촬영해 방송하는 형식으로 세미나가 이뤄지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앞서 2018년 기준 대법원 상고 사건이 4만 8천 건 가까이 돼서 대법관 한 명이 1년 365일 이래도 산술적으로 하루 평균 10건 이상씩을 처리해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황당한 현실 전해드렸는데요.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선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세미나에선 어떤 의견과 대안들이 나왔을까요? 계속해서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넘어오는 사건은 많고 대법관 수는 13명으로 제한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해법을 위한 산수는 간단합니다. 대법원이 처리해야 하는 상고심 사건을 줄이거나 대법관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더 많은 법관들이 상고심을 처리하게 하는 겁니다. 상고심 재판을 받으려는 수요와 상고심 재판을 공급하는 공급 상호 간에 이게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즉 상고심 재판을 받으려는 수요는 많고 또 실제로 상고심 재판을 해줄 수 있는 공급은 적고 네. 그러다 보니 이거를 수요를 줄일 것인가 또 공급을 늘릴 것인가. 일단 상고 사건 숫자를 줄일 방법은 상고 허가제가 있습니다. 상고 허가제는 대법원이 원심 판결 기록과 상고 이유서를 토대로 상고 허가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상고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둬서 상고 허가율을 20% 안팎으로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세미나에서도 영국, 미국 같은 영미법 국가나 독일, 프랑스 같은 대륙법 국가 모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상고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상고심을 우리와 마찬가지로 법률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와 조금 다른 거는 상고 사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과 같은 영미법계 국가뿐만이 아니라 독일, 프랑스, 일본과 같은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그 상고 제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대법관 수가 많은 적은 국가, 예컨대 미국, 영국, 일본에서는요 매우 엄격하게 상고를 제한하고 있고 대법관 수가 조금 많은 국가, 예컨대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좀 더 완화된 형태로 상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2.12 쿠데타로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1981년 상고 허가제가 도입됐지만 헌법에 보장된 3번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지난 1990년 폐지된 바 있습니다. 세미나에서도 상고 허가제는 우리나라에선 이미 수십 년 전에 실패한 제도로 판명이 난 만큼 상고 허가제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됐습니다. 이 시점에 상고제도 개선을 논의하면서 일반 국민들한테 지금보다 대법원에 상고하는 게 더 어려워진다라는 명제에 과연 쉽게 동의를 받을 수 있겠는가.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선뜻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겠는가. 네네. 사법 선진국들이 상고 허가제를 실시할 수 있는 배경엔 사법 시스템과 하급심 판결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전제되어 있다며 우리 1, 2심 판결이 그 정도의 충실함과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그 당사자들과 대화를 해보면 법률 전문가가 아닌 당사자 입장에서 내가 상고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되는 이유는 법률적인 부분은 잘 모르시니까 그것보다는 사실 문제입니다. 실은 내가 명백하게 알고 있는 사실관계와 달리 판단이 됐구나라는 점을 이제 억울하게 생각하고 관건은 1, 2심 재판을 보다 충실하게 하는 건데 이와 관련 빈약한 사법 예산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법 자원도 재정적으로 굉장히 빈약한 상태인데요. 국가 전체 예산의 0.4% 정도뿐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수치이기도 한데요. 만일에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국회에서 사법부 예산을 파격적으로 늘려주는 그런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재정 지원은 제1심을 충실화하는 데 오히려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상고심 사건을 줄일 수 없다면 상고심 사건을 다룰 법관을 늘려야 하는데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금보다 대법관 수도 조금은 늘려야 된다. 대법관 수를 늘려야 된다. 이게 현재의 대법관 수가 30년 전에 정해진 대법관 수입니다. 1980년, 90년도에. 네. 지금 40년이 됐군요. 지금 대법관 수는. 그게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근데 그때보다 사건 수는 어마어마하게 늘었는데 하지만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법관을 소수 증원하는 것은 지금 이 사건이 적체되어 있는 이 상고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없고 또 증원을 다수화 이 대법관 수를 굉장히 많이 늘리게 되면 이게 사회적인 비용도 많이 지출이 되고 이와 관련 대법원에 대법관과 대법관이 아닌 재판하는 법관을 둬서 사건의 경중에 따라 상고심을 나눠 맡는 대법원 이원화가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대법원엔 재판연구관이 있어서 경무에 시달리는 대법관들을 위해 사실상 재판 업무에 관여하고 있지만 직접 재판을 맡진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대법관을 늘리지 않고도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대법관 한 6분 정도 늘리고 그다음에 대법관 아닌 법관, 그러니까 대법원 판사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분들 한 20명 정도를 두게 되면 지금보다 대략 한 4배 정도의 재판 역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지금 재판 연구관은 다르게 지금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처럼 실제로 대법관과 함께 실제 재판에 관여하는 재판을 하는 재판부를 구성하는 나아가 꼭 대법원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게 아니라 고등법원에 별도의 상고부를 두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가 5억 원 이하, 형사소송은 징역 3년 이하 이런 식으로 일정한 기준을 정해 상고심 대부분을 각 고법 상고부에서 맡게 하는 방식입니다. 고등법원 상고부의 판사는 법원장 및 고등법원 판사와 동일하게 10년 이상의 법적 경력자로 그 자격을 제한을 하고 또 고등법원 안에서의 어떤 순환 보직으로 그 자리를 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법관 회의의 동의나 의결을 거쳐서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선발을 하게 하며 고법 상고부 도입을 지지하는 쪽에선 국민들의 상고재판 접근성이 좋아지고 단순한 서류 재판이 아닌 상고심에서도 구술 변론이 이뤄질 수 있는 점 등을 장점으로 들었습니다. 또 고법 상고부가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다른 견해를 갖게 될 경우 사건을 대법원으로 보내 판단을 받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충실한 법률심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게 제도를 만들면 예, 그런 문제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이제 그 고등법원 상고부의 새로운 판결이 충돌하는 문제는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판례 통일의 필요가 있거나 대법원에 관련 사건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렇지 않더라도 사안이 아주 중대하다고 예,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도록. 강론에선 차이가 있어도 참가자들 모두 법령 해석의 통일과 기준 제시라는 대법원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상고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바둑여제라고 불릴 정도로 명석한 머리와 강철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조혜연 프로바둑 기사인데요. 이 강철 바둑여제를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의 공포로 몰아넣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공포가 있습니다. 바로 스토킹입니다. 유명인사니까 그쯤은 감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가볍게 치부할 수도 있지만 정말 내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 싶은 극한의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게 조혜연 구단의 말입니다. 오늘 로투데이는 스토킹 처벌법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혜연 구단이 육성으로 전하는 스토킹 공포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정말 이게 내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 어찌 보면은 죽어야 끝나는 스토킹이 스토킹 행위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결말이 죽어야 끝난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스토킹 범죄 처벌법 제정 촉구 토론회. 토론회 제목은 죽어야 끝나는 스토킹 범죄, 미리 막을 순 없나였습니다.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스토킹의 공포를 털어놓는 여성은 바둑 여제라고 불리는 조혜연 구단입니다. 제가 이제 스토킹 피해 당사자로서 이제 너무 절박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 저한테 벌어졌던 일들, 근데 제가 겪은 일들을 뭐 다 말씀드리기엔 쉬우면 너무 작습니다. 사실 뭐 3시간 이상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죽어야 끝난다. 살아있을 수 있을까? 얼핏 들으면 좀 과장되고 뭘 그 정도까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가 그렇게 절박하고 공포스러운 걸까? 유명 프로기사다 보니 20대부터 바둑팬 등으로부터 이런저런 스토킹이 있었긴 했지만 1년 전 나타난 40대 정모 씨라는 사람은 차원과 강도가 달랐습니다. 만나주지 않으면 조혜연 구단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운영하는 바둑 아카데미 학원 빌딩벽에 입에 담기 어려운 성적인 낙서들을 계속 휘갈겨 놓기도 했습니다. 스토커가 난동을 부린 이후로 저희 수강생의 80%,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이 그만두었습니다. 일단 뭔가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일상의 피해가 너무 심각합니다. 저의 학생들 중에 여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 스토커가 이제 뭔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곤두세워야 112에 신고를 안 해본 것도 아니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스토커들이 경찰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사실을 몰랐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스토킹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인근에 도보 100m 거리에 경찰서가 있으면 그래도 스토커들이 경찰은 공권력을 무서워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동대문 경찰서에서 도보 100m 거리인 바둑 아카데미를
그 스토커가 무서워서 차렸는데요. 이거 경찰이 계시거나 말거나 이거 상관이 없더라고요. 이 스토커 분은. 경찰이 와도 스토커는 왜 남녀 사이 일에 끼어드냐는 식으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공권력은 스토커한테 그다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찰분들이 112 신고를 해서 둘러싸고 있어도 경찰분한테 오히려 당당합니다. 내가 쟤 만나러 왔어. 내가 뭐 내일도 올 거야. 이런 식으로 경찰분한테 협박을 하는 것을 제가 두 눈으로. 술에 취해 소주병을 들고 찾아와도 집까지 찾아와 문을 두드려도 경찰이 법이 뭘 어떻게 해준 건 할 수 있는 건 딱히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경찰분들은 뭐 제가 아직 다치지 않았으니까요. 이 사람이 소주병 들고 있지만 내려치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문을 잠궈가지고 이 사람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들기고 있으면 가택 침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견디다 못한 조혜연 구단은 지난 4월 청와대 홈페이지에 흉악한 스토커 때문에 지옥 같은 나날을 살고 있다며 스토커를 구속해달라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바둑 여자의 스토킹 피해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며 가해자 정 씨는 우여곡절 끝에 벽에 낙서를 한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스토커 정 씨는 수감된 구치소에서 조혜연 구단에 태연히 협박 편지를 보내와 소름과 공포를 돋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스토커 자체는 별로 반성이 없고 계속해서 피해자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옵니다. 낙서의 필체랑 너무 똑같기 때문에 한두 글자만 봐도 소름이 쫙 끼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이제 피해자로서 이제 얼마나 소름이 끼치는지. 죽어야 끝난다. 내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 하는 공포가 과장된 수사가 아니라고 조혜연 구단은 말합니다. 보시다시피 절대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 스토커가 하는 이 행위는 갈수록 대담해지고 갈수록 잔혹해지고 뻔뻔해집니다. 네, 제 생각에는 지금 구속 송치되어 있는 스토커가 절대 저를 찾아오는 걸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과거형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저에게 닥쳐올 현실이기 때문에.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